제2법칙, 프로젝트의 성공은 기획에서 결정된다. 김덕수, 남재덕 지원, 홍종남 기획. 1장, 거북선 첫 출전, 사천해전. 사천해전, 조선 수군의 저력을 보여주다. 거북선이 첫 출전한 사천해전의 전도와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과, 1592년 5월 9일. 이순신은 1차 출전의 마지막 전투인 적진포 해전도 성의로 장식하고 정오의 모든 전선을 거느리고 본령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여러 장수들에게 전선을 잘 정비하여 바다가 육지 속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 곳 어기에 정박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노획한 전리품을 정리하고 쌀이나 어류 등은 조정의 지시를 기다렸다. 이어 이순신은 일본군이 전라도를 육로로 침입할 것에 대비하여 순천 및 고흥 등지에 있는 쓸만한 말을 모아 장수와 군사들에게 주어 훈련시키는 게 좋겠다고 전라도 관찰사 이광에게 보고하였다. 이순신 함대의 사천해전도 5월 26일 부산에 있는 왜적들이 점점 거제도 서쪽으로 침범하여 바닷가 마을들을 누락질하는 일이 있었자 이순신은 전라자도의 수군을 다시 징집하고 전라 우수사 이억기와 합동으로 적을 쳐부수려 하니 빨리 오라는 공문을 보냈다. 6월 3일까지 전라자수영 앞바다에 모여 출전하기로 하였다. 5월 27일 이순신은 일본의 전선 10여 척이 사천, 곤양, 등지로 육박해 왔기 때문에 함대를 노량으로 이동했다. 는 원균의 급보를 받았다. 6월 3일까지 기다리다가는 적의 세력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경상도로 조기 출전을 결정한 이순신은 일본군이 한강에서 조운선을 탈취하여 전라도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전라도의 모든 진과 포의 지휘를 조방장 정걸에게 맡겨 만인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5월 29일 이억기의 함대와 6월 3일 합류하기로 약속했으나 이순신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뒤따라 오라는 공문을 남기고 새벽에 출항하였다. 오전 9시경 노량에 도착하여 원균 함대와 합류하였는데 아군의 전력은 판옥선 26척과 그 밖에 작은 배 20척이었다. 건철을 지나던 일본 군선 1척을 추격하던 중 사천 선장에 12척의 일본 군선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일본군은 총포를 발사하는 데 유리한 지대가 높은 곳에 포진하고 있었다. 처음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포구는 좁고 또 마침 썰물이었기 때문에 판옥선에 접근할 수 없었다. 후퇴하는 척 하면서 유인작전을 펼쳤으나 일본 수군은 병력의 절반이 200여 명만 내려와 배에서 조총으로 대항할 뿐 유인작전에 말려들지 않았다. 어느덧 조류가 인물로 바뀌어 판옥선이 포구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거북선을 돌격선으로 하여 총통을 발설함과 동시에 여러 전선이 한꺼번에 공격하였다. 이때까지 거북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것은 일본 수군이 거북선의 외양을 보고 두려워하여 넓은 바다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선봉에 선 거북선이 일본 함대에 완전히 포위되었으나 양쪽 옆구리에 포문을 열고 총통을 발사했다. 일본군은 조총으로 대응했으나 조총탄은 거북선의 선체를 뚫지 못했다. 일본 수군은 다시 언덕 위로 후퇴하였으며 이 기회를 틈타 정박해 있던 일본 군선 13척을 불태웠다. 해전이 끝났을 때는 날이 저물어 사천 땅 모자랑포에 정박하였고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가면서 일본 수군을 격퇴해가는 작전을 펼쳤다. 사천해전의 전과 및 성공 포인트 분석. 사천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전과와 일본 수군의 피해를 정리해보고 이순신 제독이 성리할 수밖에 없었던 성공 포인트와 전략적 의의를 살펴보자. 전과 및 폐해. 전과, 적선 13척을 불태움, 대선 12척, 척후 대선 1척. 아군의 피해. 자주사 이순신, 총탄에 맞아 어깨 간통사. 군관 나대용, 총탄에 맞아 부상. 사부, 대포나 활을 쏘는 병사와 격군, 노짓는 병사 다수 부상. 성공 포인트 분석. 첫째, 작전 계획에 따라 공격을 개시했으나 조류, 지형 등의 여건이 이순신 함대에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전투를 계속하면 아군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후퇴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서도 적을 넓은 외해로 이끌어내기 위해 유인작전도 겸하였다. 그리고 다시 민물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속도를 내면서 재공격을 시도하였다. 둘째, 거북선을 채주로 활용하여 종형무진 공격함으로써 주도권을 단번에 장악하였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성리를 쟁취한 성과였다. 셋째, 3차 해전 1차 출전의 옥보, 하포,
적진포 해전까지 한 번도 거북선을 출진시키지 않은 것은 섣불리 거북선을 활용하기보다는 실전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총과 일본도로 무장하고 동선 육박 전술을 구사하는 일본군에 대하여 이를 무력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를 거듭하던 중에 거북선이라는 비책의 신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알아낸 것이다. 또 거북선 시험평가를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인 4월 12일에 마쳤으니 전쟁 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거북선의 등에 철판이 입혔으므로 배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물에 뜨지 못할 것이라든지 판옥선 구조에 배에 뚜껑을 덮었으므로 배가 뒤집힐 것이라든지 노점은 병사와 포를 쓰는 병사가 섞여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든지 하는 참모들의 우려와 논쟁이 있었지만 이순신은 이런 반대 의견을 참고하여 더욱 완벽한 거북선을 건조하게 되었다. 전략적 어휘 일본의 수군과 육군이 합동하여 전개한 서진, 전라도를 거쳐 서해로 보급로를 마련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사천해전에서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착수했을까? 사천해전에서의 프로젝트 착수는 프로젝트 헌장 개발과 이해관계자 식별이라는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프로젝트 헌장 개발 옥포해전은 이순신이 임진왜란에서 수행한 첫 전투로서 관할 지역 전라도를 벗어나는 경우였으므로 선조의 출전 명령서가 프로젝트 헌장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출전은 이미 승인된 것을 근거로 하여 전라자수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작전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천해전의 경우에는 경상 우수사 원균의 급박한 도움 요청을 전라자수사 이순신이 수행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균이 보낸 긴급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전선 10여 척이 사천 곤양 등지로 육박해 왔기 때문에 함대를 노량으로 이동했다. 이해관계자 식별 사천해전 프로젝트에서는 옥포해전에 참전했던 참모들 중위장, 순천부사, 권준위의 14명과 함대에 탑승해서 거북선을 지휘한 돌격장 이기남, 이얼랑 2명의 기전상이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또 경상 우수영의 원균을 포함한 참모진도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고 이 해전의 일본군 지휘관이 구르시마 미치유키와 도도다도라도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다. 사천해전에서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을까? 기획 및 실행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에서 통합관리까지 관리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천해전에서는 거북선을 처음으로 출동시킨 해전이므로 거북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범위관리 이순신 함대의 2차 출전 5월 29일에서 6월 10일 여수에서 가덕도까지를 관장하였으므로 1차 출전에 비해 좀 더 넓은 범위의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다도해 섬들의 깊은 만까지 철저히 수색하였다. 전라도를 포함한 서해바다 보존의 긴급성과 사천과 여수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전라 우수영의 2억기 함대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 출항하였다. 사천 선창에 접박해 있는 일본군의 전선 12척과 사천만 입구의 정찰선 1척을 파괴시키는 것이었으며 작전 기간은 병사들의 피로도 및 군사물자 등을 고려하여 10일 정도로 정했다. 착수 시기의 적절성을 보면 이순신은 일본의 수군과 육군이 합동하여 전라도 방향으로 침입해 오는 데 대한 조기 차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전략적 결심을 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는 당면한 해전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전체 어려움을 읽는 탁월한 범위 관리 능력과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결심하고 행동에 착수하는 뛰어난 판단 및 실행 능력을 읽을 수 있다. 시간 관리 원래 부산에서 거제도 서쪽으로 침범해오는 일본군을 차단하려던 2차 출전 계획은 6월 4일이었으나 원균의 갑작스런 지원 요청에 의해 5월 29일로 앞당기게 되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시작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전라자수인 여수에서 노량까지의 가장 짧은 백길은 약 31km이고 새벽 4시에 시속 6km에 항해하였다고 가정하면 이순신 함대는 오전 9시경에 노량에 도착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사천 선장은 노량에서 출발해 대략 낮 11시에서 12시쯤에 도착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순신은 낮 전투를 감안하여 출발 시간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썰물이 민물로 바뀌는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공격하였다. 원가 관리 전라자수영 판옥선 24척 중에서 1척은 일본군의 우회 공격에 대비하여
전라자 오수군의 경계수역을 수비하도록 남겨두고 23척이 출동하였다. 경상 우수영의 판옥선 3층이 참전하였다. 최초로 거북선을 전투에 활용하였다. 일본군의 피해는 대선 12척, 척후 대선 1척이 불에 타고 약 2600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군의 함성 피해는 없었으나 군과 나대용이 총탄에 맞아 부상당했고 이순신은 왼쪽 어깨에 간통상을 입었으며 사부와 격군 다수가 부상하였다. 품질 관리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건조를 마치고 해상 시험까지 마친 거북선을 최초로 사천해전에 투입했는데 1차 출전의 전투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전술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천해전부터 거북선을 투입하였다. 거북선으로 일본군의 지휘선을 집중 공격하여 조기에 적의 기세를 꺾었다. 즉 이순신은 거북선으로 하여금 적의 지휘선을 노려 건적 공격하게 함으로써 일본 수군 진영에 일대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순신은 또 전투의 여건을 잘 읽고 국면 전환용으로 거북선을 활용하였다. 당시의 전장은 주로 뻘이었기 때문에 접근전도 제한적이었고 판옥선과는 달리 장갑을 두른 거북선은 조총의 유효 사거리까지 접근해서 한포 사격을 할 수 있었다. 일본군은 이에 맞서 덩선육 박전수를 표했으나 거북선 상부에 올라탄 일본 병사들이 쇠물쇠 찔러 바다에 떨어지니 일본군의 전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따라서 거북선 첫 출전 시기를 4차전에서 적용한 것은 매우 적절하였다. 인적 자원 관리 2차 출전 때의 함대 편성은 1차 출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 우선 순천 부사 건준에게 중위장을 맡기고 방답천사 이순신을 전부장으로 배치하였다. 거북선 돌격장으로는 겁제 이기난과 군관 이연량을 같이 동성시켰는데 이는 거북선이 계속 건조되고 있었으므로 추후 기선장 역할을 수행할 이연량을 같이 동성시켜 전술을 배우고 익히도록 한 것이었다. 조방장 정글은 전라 우수군과의 경계에는 홍파에 파송하였는데 이는 서울을 침범할 위해 적이 한강에서 조운선을 탈취하여 전라도에 침범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관양현감, 어영담, 수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천 선창의 진흙이나 민물, 썰물의 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이 억기 함대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지휘관 회의를 통해 5월 29일 출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요구되는 요소 중 신속하게 전략적 지휘 결심을 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순신은 사천 전투에서 왼쪽 어깨에 적의 유탄을 맞아 피가 발뒤꿈치까지 흘리는데도 병사들의 사기를 생각하여 자기가 부상당했다는 것을 발설하지 않았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칼로 살을 자르고 칼 것으로 출안을 후벼냈다. 또 이순신의 간통상을 입고도 통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단지 활을 쏘지 못해 큰 고민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의 리더로서의 마음가짐과 애국심을 엿볼 수 있다. 그가 프로젝트 리더로서 항상 목표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순간 애국정신을 가졌음을 이 말 한마디로 잘 알 수 있다. 이순신은 이렇게 총통상을 입을 정도로 선봉해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솔선수범을 보였고 부상 후에도 리더로서의 의연함은 잃지 않았다. 또 그는 1차 출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참모들의 장점을 살려 함대를 재구성하였다. 의사소통 관리 다두해 여러 곳에 탐망선을 배치하여 적 발견 시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외부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공격을 신속히 중단하고 후퇴하면서 유인작전을 병행하거나 유리한 상황이 왔을 때 신속하게 재공격을 시도했던 것을 보면 원활한 내 외부 의사소통 체계가 작동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저 1차 공격 시 썰물 때문에 후퇴하면서 유도작전을 수행하고 밀물 때 다시 공격을 재개하면서 거북선을 돌격대로 선대에 투입하고 이순신 함대도 뒤따라 전격하였는데 만일 체계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 체계는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지휘하는 장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에게까지 내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출전 후 판옥선 1척을 수비를 위해 본능에 남겨두었는데 이는 서울을 침범한 적이 한강에 계류된 조운선을 탈취하여 전라도 방면으로 침범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수군의 전선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철저히 수색하면서 기동하였으므로 적선에 의해 역포위되는 위험을 배제하였다. 전투 상황의 불리함을 신속히 파악하여 퇴격 명령을 내림으로써 패배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새벽 4시에 여수를 출항하여 함대 이동을 엄폐했고 사천 선창으로 접근 시 주변 정세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였다. 이 억기 함대가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공격 시기를 놓치면 자칫 전라도와 서해 바다를 적에게 빼앗겨 전황 전체가 크나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출전 시기를 앞당겼다. 조달 관리 경상 우수군의 판옥선 3척과 전라 우수영의 판옥선 25척이 통합작전을 수행하였다. 처음에는 전라 우수영의 함대와 힘을 합쳐 출전하려고 하였으나 세력의 가다보다는 시간의 절박성을 먼저 생각한 전략적 판단으로 전라자수영의 함대만 이끌고 긴급히 출전하였다. 이 억기 함대는 당항포해전부터 참여하였다. 이에 관계자 관리 전라 우수군과 함께 출정하라 했으나 원균의 긴급한 요청으로 이 억기에게는 뒤따라오라는 공문으로 남기고 전라자수군과 경상 우수군이 합동하여 사천해제를 수행하였다. 거북순이 첫 출전한 전투이므로 귀선의 선장인 이기남과 이얼량은 적의 주의선을 집중 공략하여 적의 지휘 체계를 조기에 무력화시켰다. 통합관리 5월 29일 새벽 4시에 출전하여 6월 10일 기영하기까지의 전체 일정, 파견, 규모 등의 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하되 매일매일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함대가 일에 출전할 때의 식량, 물자 등의 보관이나 운송 병사들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체 일정을 수립하였다. 최초 전투시는 높은 언덕에 진을 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일본군이 빗발치듯 조총을 쏘아대고 또 물대가 판옥선이 접근할 수 없는 썰물이라 1, 2점 후퇴하는 유인작전을 썼으나 적이 말려들지 않았다. 하지만 물대가 민물로 바뀌면서 선창에 매여 있는 적 대선 12척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먼저 거북선을 돌격시키고 잇따라 판옥선을 번갈아 진격시키는 작전을 썼다. 이순신의 판단은 옳았다. 거북선이 각종 함재, 화포를 적선과 선착의 적에게 명렬히 발사하자 일본군은 커다란 타격을 입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거북선에 이어 이순신의 배가 함대의 선두에 나서서 적선을 향해 돌격하자 다른 함정들도 뒤따랐고 우리 함대에서 발사된 포탄, 철안, 필형전, 합포로 쏘는 화살, 화전, 불을 붙여 쏘는 화살 등의 각종 합포와 병사들이 쏘는 크고 작은 화살들이 적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한 일본군은 부상자를 간신히 부축하여 높은 언덕 위로 도망쳐 진을 치고는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에 이순신은 적선 2척만 남겨두고 나머지 적선 전부를 파괴하거나 불태웠다. 이순신이 일본군의 적선 2척을 남겨둔 까닭은 적들이 육지로 올라가면 결국 우리 양민을 학살하거나 분탕질할 것이 분명하므로 남겨둔 2척을 타고 도주하도록 유도하여 패잔변 전부를 일망타진하기 위함이었다. 사천해전의 전가로는 적의 누각 대신 12척과 척구 대신 1척을 격파하거나 불태웠으며 1척당 평균 200명이 탑승했을 것으로 간주하며 약 260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해전의 거북선을 처음으로 출전시켜 실전에서 돌격선으로서의 전투력을 검증하였다. 사천해전에서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통제하고 종료했을까? 사천해전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통제 및 종료와 관련된 활동들을 간략하게 분석해보자. 프로젝트 통제. 프로젝트 상황은 많은 변수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이순신 함대의 2차 출전은 당초 6월 4일경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원균의 급작스런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5월 29일로 앞당긴 것도 프로젝트 통제에 따라 일정을 변경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전투 시에도 이순신은 물대와 지형의 불리함 때문에 1차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1위점 후퇴하는 유인작전을 썼고 그런 불리한 조건이 바뀌자 다시 거북선을 중심으로 건접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도 적절하게 통제 단계를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프로젝트 종료. 거북선이 최초로 출전한 사천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이어서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및 율포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은 6월 10일 이른 새벽에 당포를 출항하여 미주항에 이르러 통합함대를 해체하고 전라자수영으로 돌아옴으로써 프로젝트를 종료하였다. 이순신은 전라자수영에 복귀한 후 당포파외병장이라는 제목으로 한자 6천여 글자의 장계를 6월 14일 조정에 올렸다. 당시 평양성에 머물고 있던 선조는 이 성처 보고를 받고 이순신을 가선대부 종 이품을 높여주었고 희화 장수들의 배설도 높여주었다.
이순신은 전쟁에 참여한 병사 가운데 전사자 및 부상자를 맨 먼저 돌보았다. 당포파 외병장의 장계에는 그들은 탄환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로 나아가 싸우다가 혹은 죽고 혹은 부상당하였으므로 죽은 사람의 시체는 각기 그 장수를 시켜 작은 배에 실어서 고향으로 보내 장사 지내게 하고 그 처자는 구제하는 법들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중상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약품을 나누어 주고 충분히 치료해 줄 것을 엄하게 지시했습니다. 여러 장수에게는 한 번의 승리로 방심하지 말고 군사들을 위로하며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는 대로 즉시 달려가되 그와 같은 자세를 한결같이 유지할 것을 지시한 후 진을 파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순신의 마무리는 마치 우리가 제1장 이론 부분에서 살펴본 프로젝트 종류의 메뉴를 보고 따라한 듯한 착하게 될 정도로 완벽한 것이었다. 이순신의 사천해전에서 배우는 프로젝트 기획 성공 키워드 5가지. 이제까지 사천해전의 프로젝트 관리의 두 번째 단계인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순신의 프로젝트 관리 중 프로젝트 기획의 성공 키워드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기획 프로세서 그룹에는 전체 42개 프로세서 가운데 20개가 들어있어 5단계 중 가장 많고 또 9가지 지식 영역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이런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계획 수립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차전이 끝나고 본령으로 귀환한 이순신은 그동안의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 연구, 훈련, 무기 정비 등 전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다음 출전을 위해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준비를 꾸준히 갖추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군의 전선 500여 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적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피나는 전술 연마와 함께 전라 우수영 2억기 함대와의 통합작전을 구상하였다. 2. 한포전, 수급금지, 적함 성격침 등 초기에 적용했던 작전을 재평가했을 것이며 특히 비책의 무기로 건조된 거북선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최초 투입 시기, 이동 및 공격 시, 진행 형성 방법, 전술적 활용 방법 등을 연구하였다. 사천해전에서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재공격할 때에 이르렀어야 선두에 내세움으로써 전술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적정 깊숙이 포진한 적의 지휘성 공격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객함으로써의 경고성, 기동성 및 조총 방어 능력을 갖추었다. 적정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로 정보 획득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었다. 사천 선장의 접근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였다. 이동 시 적함 기습에 대비하고 전투 시 후방에서 핵공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첩보선을 활용하는 등 위험 감소 계획을 세웠다. 4. 본인이 직접 조총의 부상을 입을 정도로 솔선수범하였으며 두 개 함대와 통합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술, 토의, 신호체계, 수립 등 합동 전술을 꾸준히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고 특히 군기 항리과 정신 전력 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 관리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출항할 때는 항상 새벽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함대 이동을 은폐하였고 당일의 정보와 작전 기상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해 나갔으며 작전 수행 기간, 탄약 및 군수 물자 보유량, 병사들의 피로 등을 고려하여 전체 일정을 수립하는 등 통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프로젝트 관리 지식체계와 거의 동일하게 검토하여 수행하였다. 프로젝트와 거북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이순신의 도전. 이순신이 전라자수사로 부임한 후 1년여 동안 공을 들인 작품은 거북선이었다. 이순신은 일본 전선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객대시킬 수 있는 전함을 연구하여 마침내 거북선을 최종 완성하였던 것이다. 이순신이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거북선의 시험 사격까지 완료한 것을 보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괴인 당포파 외병장을 보면 신이 일찍이 외적의 난리가 있을 것을 걱정하여 특별히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앞에는 용머리를 붙여 그 입으로 대포를 쏘고 등에는 쇠못을 꽂았으며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고 비록 적선 수백 척 속이라도 뚫고 들어가 대포를 쏘게 되는데 이번 길에는 돌격장이 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북선에 명령하여 적 함대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 천자, 지자, 현자, 황자 등 각종의 대포를 쏘게 했습니다. 라고 써여 있다. 태종실록에 보면 태종 13년 1413년에 왕이 거북선을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좀 더 튼튼하게 만들도록 명령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세종은 후세를 위해 총통등록이라는 합부에 관한 책자를 발견하였는데 이순신은 이를 참조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던 것이다. 또 이순신은 류성룡이 보낸 정손 전수 방향을 연구하면서 거북선 운영 전략을 새롭게 창안해냈다고 볼 수 있다. 거북선은 특히 등에 쇠못을 박아놓아 일본군의 강점인 덩선육 박전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우리 병사들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아 일본군이 우리 병사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 거북선은 돌격선으로 전함 속으로 뚫고 들어가 각종 화포를 발사하여 적의 진형을 교란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에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거북선을 건조함으로써 이겨놓고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거북선 제작을 위한 선왕들의 연구물들을 수집하고 나대용을 발달하여 거북선 제작 및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전쟁 발발 전에 핵심 무기의 해상시험까지 끝낸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가히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비하여 오늘날 프로젝트 매니지들은 거북선을 얼마나 응용하고 있을까?